오늘 공부할 기업은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11배 넘게 올라 1월 20일 기준 4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소비자 시장 전반에 고성능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 하라리, 산제이 메로트라, 그리고 잭 유아는 1988년 썬디스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이민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라리는 이스라엘, 메로트라는 인도, 그리고 유아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1991년 이들은 세계 최초의 플래시 기반 SSD를 생산했습니다. 1995년에는 사명을 샌디스크로 바꾸고 곧바로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SNDK입니다. 2000년에 일본 도시바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키옥시아는 이 도시바 메모리 사업에서 유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샌디스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삼성전자는 6조 7천억 원의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샌디스크는 삼성전자의 인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미국의 하드디스크 업체 웨스턴 디지털은 샌디스크를 약 2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웨스턴 디지털은 샌디스크를 다시 분사했고 샌디스크는 SNDK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재상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웨스턴 디지털은 다시 하드디스크 사업, 그리고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샌디스크의 CEO는 올해 63세인 데이비드 게켈러입니다. 그는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추가로 취득했고 UC 버클리 및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는 벨 연구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시스코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며 네트워킹 및 보안 부문 총괄 매니저를 역임했습니다. 그 후 웨스턴 디지털에서 5년 동안 CEO로 활약했으며 샌디스크의 분사를 주도한 뒤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샌디스크의 CEO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어떤 제품을 팔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SD 또는 Solid State Drive입니다. SSD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해 부팅 속도가 빠르고 물리적인 충격에 강하며 전력을 적게 소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3가지 종류의 SS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째, 컴퓨터 본체 내부에 직접 장착하는 내장 SSD입니다. 둘째,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 외부에 연결해 사용하는 외장 및 휴대용 SSD입니다. 그리고 기업용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위해 설계되는 기업용 SSD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군은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기기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 장치입니다. 샌디스크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메모리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째, SD카드는 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되고, 둘째, 마이크로 SD카드는 스마트폰이나 드론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셋째, 컴팩트 플래시는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나 전문가용 미러리스 바디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제품군은 우리가 흔히 쓰는 USB입니다. 네 번째 제품군은 인베디드 및 리무버블 플래시입니다. 이건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주로 기업 및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메모리 솔루션이고 장착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인베디드는 기기의 내부 메인보드에 고정된다면 리무버블은 장착과 분리가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품들을 바탕으로 샌디스크는 크게 3가지 시장을 타겟합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엣지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 게임, 자동차 등의 OEM 업체를 주 고객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장은 일반 사용자를 타겟합니다. 한편 샌디스크는 일본의 키옥시아와 합작 법인을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50.1%, 샌디스크가 4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설계하고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 공장인 클린룸은 샌디스크가 아닌 키옥시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샌디스크가 지난 25년간 낸드 플래시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총 17세대에 걸친 개발을 통해
칩 하나당 용량은 1기가비트에서 1테라비트로 1000배 커졌습니다. 평면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회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빅스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빅스는 비트 코스트 스케일링의 약자로 비트당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모든 스케일링 기술을 포괄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현재 빅스 8세대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총 218단이 적층되며 CBA 기술까지 적용되어 이전 세대에 비해 메모리 밀도가 50% 이상, 전송 속도는 8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낸드의 용량을 키우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크게 4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레터럴 스케일링은 메모리 홀의 밀도를 높이고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둘째, 로지컬 스케일링은 셀당 비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MLC는 한 셀에 2비트, TLC는 한 셀에 3비트, 그리고 QLC는 한 셀에 4비트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버티컬 스케일링은 층수를 높이고 레이어를 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스케일링은 CBA 및 멀티본딩 기술을 통해 성능과 밀도를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4가지 방법 중 샌디스크는 레터럴, 로지컬, 그리고 아키텍처 스케일링에 있어 업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BA 기술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어레이 웨이퍼와 연산을 담당하는 시모스 웨이퍼를 각각 제조한 뒤 본딩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나로 접합하는 공법입니다. 이 기술은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제조 주기를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연산을 담당하는 고성능 SSD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고용량 SSD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샌디스크는 대규모 스토리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용 SSD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울트라 QLC 낸드 다이와 빅스 8세대 기술을 적용해 무려 128TB 용량을 제공합니다. 128TB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성능을 확인해봤더니 SSD 용량이 1TB였습니다. 128TB도 엄청 큰 건데 샌디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는 256TB, 2027년에는 512TB,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24TB 또는 1PB 용량의 eSSD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매년 10%씩 성장했고 2023년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겪었지만 적자 폭을 점점 줄이더니 2025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EPS는 2023년 마이너스 14달러에서 2024년 마이너스 4달러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다시 2025년 마이너스 11달러로 안 좋아졌습니다.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1월 20일 기준 15명의 애널리스트 중 11명이 매수 의견, 4명이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348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약 15% 낮습니다. 주요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2025년 9월 공시 자료에 의하면 피델리티가 14.1%, 뱅가드가 11.3%, 블랙락이 10.8%, D&B 자산운용이 5.8%,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지분이 많네요. 내부자들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 CEO 데이비드 게켈러는 약 23만 주, 현재 시가로 약 9천만 달러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작년 11월 말 세금 납부를 위해 약 1,500주를 매도했고 보유 주식 수는 51만 7천 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6년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디스크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1분기라 하면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뜻합니다. 현재 낸드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 현상은 2026년 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디스크의 1분기 비트 출하량은 직전 분기 대비 10%대 중반 증가했으며 판매 가격은 한 자릿수 중반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2분기에는 출하량이 한 자릿수 중반 상승하고 10% 이상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3D 낸드 공정 빅스8을 활용한 제품이 전체 출하량의 15%를 기록했고 2026 회계연도 말에는 이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AI 추론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샌디스크의 HBF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분기에 발표한 SK 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HBF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성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사업의 경우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량, 저전력 SSD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의 스타게이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의 하이퍼스케일러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2026년에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 및 주요 스토리지 OEM 업체와 인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엣지 사업의 경우 윈도우 11이 새로 도입되고 윈도우 10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PC 교체 주기를 맞게 되었고 이는 샌디스크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신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기기당 랜드 용량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비자 사업의 경우 닌텐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스위치2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의 경우 1분기에만 9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은 1% 성장에 그친 반면 평균 판매 단가는 11%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엣지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1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이 39%나 늘어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이 32%나 늘어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매출 총 이익은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29.8%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나 하락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습니다. 영업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특히 연구개발비에 3억 2천만 달러를 써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나 하락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한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에 의해 원리금을 상환 중인데 이번 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4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희석 EPS는 1년 전의 절반 수준인 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스크의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127억 5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49억 8천만 달러입니다. 비유동자산 중 영업권이 50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33억 7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15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총 자본은 93억 8천만 달러입니다. 유동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27% 낮아진 329%를 기록했고 부채 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5% 개선된 36%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샌디스크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총 4억 9천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1억 3천만 달러 유출된 것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1,5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설비 투자에 5천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총 5억 2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이 중 5억 달러가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900만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억 4천만 달러입니다.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0에서 15% 증가한 25.5억 달러에서 26.5억 달러를 예상합니다. 또 매출 총 이익률도 직전 분기 대비 11에서 13% 증가한 40.8%에서 42.8%를 예상합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2025년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객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또 하드디스크 시장처럼 장기 계약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나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 상반기까지 물량과 가격을 확정하는 다분기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2027년까지의 수요 전망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공급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고객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모바일 중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까요? 웨이퍼 생산 능력을 추가할 계획도 있나요? 2026년 공급 성장은 17% 수준이지만 수요는 20% 중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100%이고 증설은 더 장기적인 수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웨이퍼 증설보다는 빅스8 전환을 통해
웨이퍼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ESSD 또는 스타게이트 제품군에 대한 인증 현황과 목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스타게이트 128테라 제품이 고객 인증 단계에 들어갔으며 2026 회계연도 내내 판매량이 매분기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데이터 센터 낸드 수요 성장 전망치를 기존 20% 중반에서 40% 중반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 HBF의 로드맵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HBM을 통해 뛰어난 TSV 기술을 확보한 경쟁사 대비 샌디스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2016년 말에 HBF 메모리 샘플을 출시하고 2027년에 그것을 위한 컨트롤러를 출시하겠다는 초기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HBF는 AI 학습용 HB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추론 시장을 타겟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는 밀도뿐만 아니라 대역폭과 내구성을 높이는 설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추론 시장의 확대로 인한 낸드의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바로 가격이 오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기업용 SSD 가격을 전분기 대비 100%나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올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감축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5년 2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글로벌 낸드 플래시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샌디스크는 5위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아직 3주도 되지 않았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낸드 수요 증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CES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ICM-SP입니다. 이것은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의 약자로 AI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컨텍스트 데이터 또는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시한 표준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4가지 메모리 계층입니다. G1은 HBM, 즉 GPU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장 빠른 메모리입니다. G2는 DRAM, 즉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입니다. G3는 서버 내부에 장착된 SSD이고 G4는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매우 큰 공유 스토리지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G1이 속도가 빠른 대신 용량이 부족하고 G4는 용량이 큰 대신 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 AI 추론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층 G3.5 또는 ICMS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더넷 기반의 플래시 계층이고 HBM에서 밀려난 컨텍스트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빠르게 GPU로 공급하는 장기 기억 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전통적인 시스템 대비 전력 효율성이 최대 5배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주 매개 변수를 연산용과 기억용으로 구분하는 엔그램 기법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AI 모델이 특정 지식을 꺼내기 위해 수조 번의 곱셈 연산을 수행했다면 엔그램을 활용하면 한 번의 조회만으로 원하는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만약 대중화되면 비싼 GPU나 HBM의 수요가 줄고 그 자리를 CPU, DRAM, 그리고 SSD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ICM-SP와 딥시크의 엔그램 모두 SSD의 수요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샌디스크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샌디스크가 연구 중인 신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은 3D 매트릭스 메모리입니다. 기존 D램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용량은 4배, 가격은 절반 수준을 예상합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150mm 연구 팹에서 300mm IMEC 시설로 공정을 전환했고 2025년 4에서 8기가비트 용량의 테스트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향후 32에서 64기가비트 용량의 1세대 샘플을 제작하고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은 HBF 또는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입니다.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한 메모리입니다. HBF는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HBM과 비슷한 수준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HBM과 유사한 비용으로 최소 8배에서 최대 16배 더 많은 저장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GPU 시스템이 192GB의 HBM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HBF를 활용할 시 3TB에서 4TB까지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달성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샌디스크는 작년에 1세대부터 3세대에 이르는 HBF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세대 HBF가 만약 달성된다면 1세대에 비해 용량과 대역폭이 각각 2배,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36% 개선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제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6개월 만에 주가가 900%나 폭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매수 대기자보다 매도 대기자가 더 많을 수 있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샌디스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 Q&A 내용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조정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 잔여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2월 웨스턴 디지털은 샌디스크가 분사할 때 19.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은 향후 1년 내에 부채 감축을 위해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6월 웨스턴 디지털은 부채 자본 교환 방식을 통해 약 2,130만 주를 현금화했습니다. 따라서 750만 주 또는 약 5% 지분이 남아있는데 만약 이 잔여 지분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샌디스크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